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저는 한번 알았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앓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감기 한번 안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유행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건강관리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천관리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경쟁력 관리, 이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가장 주목받는 뉴스는 바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입니다. 상당히 좀 전격적이었다. 어제부터 SNS 상으로는 좀 감지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오전에 장제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도 알려져 있는데, 오늘 불출마 선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요? 네, 일단 기자회견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기자들이 직접 갔어요? 네, 가서 봤죠. 중요한 장면이니까. 근데 굉장히 기자들이 일단 많이 왔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얼핏 이렇게 대충 세봤는데 한 100명은 최소한 넘고요. 그리고 그 소통관이라고 해서 2층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중에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국회 출입할 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나 네. 뭐 이런 시점, 아니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기자들이 하도 많이 몰리고 이제 카메라 기자들도 많이 붙고 이래가지고 이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넘어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광경을 꽤 오랜만에 봤다. 그만큼 기자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고요. 운집했다 100여 명 이상이 모였더니 보통 때는 일반적인 사안이면 한 몇 명 정도 모이나요? 글쎄요, 이 정도는 뭐 한 20-30명 정도가 보통일 것 같고, 뭐 좀 중요 사안이다 그러면 뭐 40-5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저는 한 100명 봤는데, 그냥 이게 눈대중이다 보니까 옆에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150명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였고 그냥 이례적이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됐고요. 상당한 화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22대 총선에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질의응답 과정은 생략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워낙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고민했느냐, 이 질문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꽤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의 이 불출마, 그러니까 정치 생명은 자연 생명의 비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 생명을 버리는 수준의 이런 각오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양해 구하고 사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별다른 행보를 안 할 것이다라는 말을 좀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부산 지역구의 사상 구민들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깝다, 이 점을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풍경이 장제원 의원이 여원 산악회, 이 새 과시도 했었고, 절대로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도 그렇게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질문에 또 화답하는 모습도, 장면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한 이유, 더 큰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도 꽤 오래전부터 이런 해석을 불사조 기자단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카드는 거의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총선이 어렵게 되면은 그 뭐 일종의 여권의 필사리 카드가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 불출마고, 두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가지고 이제 비윤계 내지는 반윤계한테 공천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조치들을 친윤계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아까 이제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산악회에 가서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그 간증하는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던 얘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크게 배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불출마 선언하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서울에 안 간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꼭 무조건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하고 등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안 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도 어쨌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서울에 가지 않고 그냥 불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출마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뒀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장제원 의원 그 측근이나 아니면 이제 친윤그룹에서도 이게 장제원 의원이 그 출마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정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현재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얘기로 좀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다음에 지난주에 부산에 갔었잖아요. 네. 이제 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있었고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제원 의원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남 과정에 대해서도 뭐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 그 현장에서는 크게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채널은 있었을 테니까 소통은 가능했을 텐데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이제 여원산악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일종의 새 과시라는 건 이제 명확한데 왜 새 과시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갈 거예요. 이거를 확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난 이 정도로 그 능력이 있고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걸 줘야 돼. 내가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했었고 만약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랑 만나서 현금 결제를 이제 해준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리를 약속을 받은 거라면은 그러면 이제 불출마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시나리오고요. 아니면은 워낙에 지금 사실은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많이 네. 멀어졌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 내로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스로 좀 사퇴를 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종합을 해보면은 현금 결제는 좀 없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약속된 건 아니다. 맞아요. 현금 결제라고 하면 이제 가능한 자리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관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없고 특히 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서 비서실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나머지 뭐 부산시장을 다음번에 도전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이 거론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현금 결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선출직이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도전해서 이게 성취를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낙에 상황이 안 좋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러니까 좀 물러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돼지국밥집에서 같이 자리를 할 만큼 두 사람은 여전히 끈끈하다라는 또 관계 해석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만난 것도 약간 좀 장제원 의원이 뒤늦게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좀 나중에 이제 합류가 된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당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어쨌거나 장제원 의원이 첫 번째 순서를 끊으면서 이른바 김제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기현, 장제원, 또 권성동. 김기현 대표나 다른 친윤 중진에게 불출마나 거취 표명 압박이 될까요? 지금 김기현 대표한테는 너무 큰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 뭐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뭐 논계 작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김장연대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연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 체제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장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 버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장제원 의원에 대한 압박보다 혁신이나 아니면 비윤계 쪽에서 압박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압박이 컸잖아요. 이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던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수로 이제 그만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취재를 해봤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내에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일정 하나 취소했거든요. 원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거 김기현 대표가 취소했어요. 이건 어쨌든 고민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고 가능한 시나리오 두 개는 뭐냐면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에 출마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그다음에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22대 총선 불출마를 장제원 의원이랑 똑같이 선언을 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는 당대표직 사퇴 후 울산 출마가 조금 더 그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걸로 뭐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겠죠. 네. 저도 조금 여권에 물어봤는데 진작부터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거는 주변 친윤 그룹은 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의 시기만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조금 더 당겨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당겨진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혁신위원회가 조금 빈손으로 뭔가 종료하게 된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게 언론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박승봉 기자도 말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최근에 좀 공개적 갈등으로 표출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대통령실 쪽에도 조금 이 배경을 물어봤는데 그냥 네.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흐름대로 수순대로 된 거다.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의 말을 좀 빌리면 운명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흥미롭네요. 대통령실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흐름으로 봤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김기현 대표에게는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좀 더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네. 같은 게 이은지 기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좀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겨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은 예산 전국 같은 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 뭐 탄핵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국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네. 지나고 나서 이제 불출마 선언 같은 걸 하는 게 좀 일반적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바로는 수용이 안 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겨진 거잖아요.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혁신위의 이런 상황도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이제 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수도권 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거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당시에 이 보도를 보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좀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게 쭉 이제 뭐 대화했던 내용들 좀 뒤집어 보니까 한 제가 지난달 20일쯤에 당 국민의힘 모 관계자한테 경기, 서울, 인천 쪽에 이런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된다고 수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경기 59개 중에 뭐 확실 9개, 최대 20개. 뭐 서울 49개 중에 확실 6개, 최대 12개. 인천 13개 중에 확실 2개, 최대 4개 이렇게 해가지고 121개 중에 확실히 17개, 최대가 36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서 그 관계자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제 보고서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집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석이 아쉽다.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이 뭐 저기 그 인천 계양을 가고 이런 거 사치다.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나가지고 다시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기해 준 게 이 보고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보고서 언제 써진 거냐? 왜냐면 이제 보도 나온 시점보다 제가 한참 전에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네. 그 보도 나온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나온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용도 내용인데 한 달 전에 나왔던 보고서를 당내에 공유가 돼 있는 상태인데 보도는 한 달 뒤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도가 나온 시점은 혁신위가 일종의 실패란 그 다음 시점이죠. 그러니까 당의 누군가는 이제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당 상황이. 예, 이게 이런 보고서도 있고 내부적으로 공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고 제보를 해줬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주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만큼 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여기 연결해서 장제원 의원도 이제 불출마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연대 예산을 걷던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은지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을 취재를 했죠. 관련 내용 알려주시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조금 물어봤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기조는 여전히 같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만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전 대표가 예전에는 이제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의 언어를 쓰는 정치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준석 전 대표와 선을 그은 적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아닌 제3지대가 승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반윤, 반이재명이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준석도 포용 가능하다는 거지. 이준석이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기조를 바꾸는 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는 본인들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한 이제 갈등이나 분열에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하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좀 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 측의 이러한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당 창당을 할 때는 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게 몸값을 높이거나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석수였잖아요. 박순봉 기자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대표 측에 좀 물어보니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최소 원내 의석 20석을 생각하고 있고 뭐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제 생각은 원내 1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 다수당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늘 이야기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도 의석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금 신당 창당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니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힘을 합하게 되면 원내 20석 교섭단체를 이루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 이제 이 전 대표와 함께 삼총리 연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부겸, 정세균.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을 모두 잘 아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이 세 사람은 절대 함께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의장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뭘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로 그렇죠. 만나기도 힘든 그렇죠. 사이인데 두 사람이 또 만났다는 이야기는 나와서요. 그렇죠. 근데 만날 수는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 두 분이 오래 정치를 해오면서 뭐 열린민주당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좀 서로 결이 많이 달라진 상태라고 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만약에 셋이 당을 만들게 되면 누가 대장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까지 일축을 하던데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이 전 대표가 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또한 당사자들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뭐 삼총리 연대설이라든지 신당 창당 이야기를 그럼 그게 왜 계속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으니 한마디로 자기 쪽 사람들을 좀 챙겨달라라는 시위라고 해요. 이제 공천에서 친낙계, 친이낙연계를 배제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신당을 이야기하는 거지 좀 이 전 대표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보다는 NY계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민주당 공천에서 챙겨달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이준석, 이낙연 이른바 낙준연대인가요? 낙석연대인가요? 자, 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비윤, 비명 또는 반윤, 반명에서 어떤 가치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국민의힘 전 대표 어떤 결합이 될까요? 지금 그 이은지 기자가 요게 이제 자기 이제 식구들 좀 챙겨달라 뭐 이런 면이 좀 강하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좀 그렇게 보는 그 기류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신당을 요즘에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하는 블러핑이나 이런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를 좀 짚어보면은 이제 모 비주류 의원 민주당 쪽의 비주류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준석 신당 아니면 뭐 이낙연 신당 혹은 뭐 반윤 반명 신당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네이밍해가지고는 뭉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해준 대로요. 그래서
가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페인이었나요? 아무튼 오성운동이라고 이제 외국의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군요. 그 네. 오성운동이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당의 가치 같은 것들, 가치관 같은 것들을 정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뭐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치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치 아래서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다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준석 신당 이렇게 하면 이준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되는 거고 뭐 이낙연 신당 이렇게 되면은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예를 들어 뭐 보수 신당이냐 빅텐트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좀 바뀌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만약에 그런 식의 큰 가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다 섞어서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민주당 쪽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큰 그렇죠.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화두를 던져 놓으면 오히려 그 아래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레인보우 색깔이라도 모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자 이은지 기자 조국 신당 또 이제 다른 신당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용해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 자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용해인 같은 분들이 하객진처럼 날개를 펴서 의회 권력을 다수파로 확실하게 만들고 다음 대선 때 행정 권력도 찾아오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은 뭐 신당 창당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용해인 의원과 함께 뭉치겠다는 의미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계속 야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반 윤석열을 목표로 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면서 이제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올 때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여러 민주 계파를 한데 아울러서 플랫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과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좀 협상이 안 돼서 무산이 된 바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현 그 선거제가 유지되는 하에서 조국 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연합신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가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뭐 조 전 장관을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좀 확장성 측면에서 조금 이분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확고하기 때문에 조국 신당보다는 보다 이제 민주 신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플랫폼 정당화를 하고 싶다는 구상을 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만 조 전 장관의 생각과는 별개로 용해인 의원은 제3당보다는 민주당과 뭘 해보고 싶어하는 기류가 더 강하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뭐 용해인 의원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다만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포갑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붕 떠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염두를 해서 용해인 의원은 이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보다 확실한 협상을 통해서 재선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과 합당을 하거나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비례나 지역구 공천을 받는 걸 더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더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전국을 돌면서 릴레이 의정 보고회를 열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다면 그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의정보고회를 좀 열고 있는 거는 뭐 인지도 알리기는 당연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조금 연결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든 뭐 제3정당이든 1대1 합당과 같은 걸 염두하고 하는 행보로 좀 더 풀이를 합니다. 이제 전국을 돌면서 뭐 당원 모집이라든지 좀 세를 끌어올려서 체급을 키워놔야 그만큼 어떤 정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신당을 만들 때 협상에 유리할 걸로 본다. 이 해석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신당을 공동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을 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죠. 네. 창당하게 되면 뭐 당명이 또 바뀔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류호정 의원 하면 누구보다도 여성의 권익을 앞세우는데 이른바 젠더 갈등의 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합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류호정 의원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권력, 세 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인 새로운 선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신당은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 세 개가 합쳐질 가능성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세 번째 권력하고 새로운 선택이 먼저 합당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된 거냐 이걸 먼저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세 번째 권력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까지 같이 해가지고 동시 창당을 제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먼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과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장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으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왕이면 국민의힘을 개혁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는 거. 그러니까 잔류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그게 정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수신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석수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어렵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빅텐트라는 거죠. 근데 빅텐트 이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만 세 번째 권력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선택이나 여기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세 번째 권력이나 새로운 선택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번 선택지로 갈지 2번 선택지로 갈지 3번 선택지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합쳐놨다가 아니면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양쪽 둘부터 합이 맞는 이 둘부터 좀 합쳐놓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는 그런 면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그냥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아주 1순위는 아닌 거예요. 새로운 선택이나 세 번째 그 권력 모두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넘어오게 되면 비례대표라서 의원직 상실하게 되잖아요. 역시 매력이 없고요. 그리고 보수신당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도 금태섭 전 의원 정도는 뭐 영역을 넓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류호정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류호정 의원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기랑 내가 합쳐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럼 너희는 뭘 줄 거야? 라고 하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현역 의원이라도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역 의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일단은 이 세 개 축에서 두 개 축만 합쳐진 이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뭐 여성 병역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성 병역제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합해질 수 있는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을 보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개딸이거든요. 개혁의 딸인가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앞에 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또 행동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빚어지게 되는데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이재명 대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로 알려진 박모 씨가 이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개딸이라는 명칭을 오늘부로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라는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달라라는 청원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나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원으로 정정보도를 할 거고 의원들도 절대 쓰지 말아달라.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길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이 청원이 제가 보니까 오늘 오전 기준 2,000명 가까이가 동의를 누르면서 3% 정도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관성적으로 써왔던 것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대표실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개딸이란 명칭은 이 지지자들이 스스로에게 붙여서 써왔던 거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어떤 호불호나 의견을 가졌던 게 아니고 그냥 그 명칭을 존중해서 썼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좀 개딸이란 단어가 오염됐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언론이나 당 내에서도 개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더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퇴색됐다. 그래서 지지자들 스스로가 개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원치 않는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내려놓으라는 비명계 요구가 굉장히 거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팬카페에서 명예직으로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둔 거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딸이라는 이게 이제 청원이 5만 명이 넘어야 이제 지도부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설사 넘지 않더라도 이미 이게 좀 고유 명사화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조금 꾸준히 쓸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당 내에서는 좀 잘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에 소구하려면 이 개딸이라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안 쓰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는 또 사용할 여지가 있을 텐데 이걸 좀 선을 분명하게 그어내려면 이재명 대표가 좀 그렇죠. 나서서 네. 이건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까 박순봉 기자가 그때 박순봉 기자가 만약에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라면 완전 단독이었네요. 근데 그거를 저는 보고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듣지는 않았고 네. 그냥 이게 우리 분석하기로는 이렇다라는 정도 표현을 해가지고 수치를 쭉 불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인지는 몰랐고 물론 이제 더 취재해가지고 썼다면 뭐 그런 기사가 됐을 수는 있겠죠. 네.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크게 막 욕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단에서 말해줬으면 좋았을걸요. 아니 근데 자. 이런 게 노가는 있었던 거죠.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어렵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서로 또 디스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때 그 보고서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상당히 그 보고서가 중차대했다,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은 내부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때, 그리고 특히나 내부적으로 자체 동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한계를 느낄 때 보통 언론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의 뭐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뭐 공식적인 정부 기관에 다 도움을 청해도 잘 안 될 때 언론사에 찾아오듯이 당에서도 일종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내부 지휘 체계 내에서는 안 되는구나 싶을 때 이런 이제 보도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라는 측면을 한 가지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는 제가 쭉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총수들 데리고 부산 갔던 거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 내에서 불만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또 2차 개각하면서 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전과 같은 것들도 논란되고 있잖아요. 강도영 후보자죠.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논란도 나온 건데, 다만 당의 또 분위기들을 보면은 의원들은 별로 안 나선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일보에서 그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랬으면은 굉장히 의원들이 많이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목소리가 적고, 그리고 오히려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밑에서 느끼는 거랑 위에서 움직이는 거랑 좀 상황이 다른 그런 그림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이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심하고 그럼 우리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졌네 이런 상황일까? 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또 친명 비명계의 갈등도 있고, 민주당은 이 보고 분석 내용을 바라보는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약간 박순봉 기자가 말해준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일단 국민의힘 보고서가 유출돼서 기사화가 된 상황에 대한 조금 접근이 비슷한데 민주당 내부에 물어보니까 엄살이다. 이 위기론을 언론사를 통해 흘려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철을 앞두고 어느 당이나 다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 게 관례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유출했다는 건 위기라는 시그널을 뭐 당내 내지는 지지층에 보내서 결집을 노린 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좀 훨씬 일찍 돌렸어요. 올해 초 중순쯤에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판세 분석을 했군요.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든 뭐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다시 물어봤더니 최근에도 이제 여의도 연구원 차원,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민주연구원입니다.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느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유리하다고 말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 돌린 결과 민주당 역시 서울이 어렵고 충청 쪽은 오히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다. 네,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좀 만나봐도 기성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서더라도 좀 서울만 떼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생각만큼 안 올라와서 너무 답답하다.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워낙 민심의 풍향계가 예측 불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한 민주당 친명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를 앞두고 세 보이면 안 된다. 유권자들은 약한 곳에 표를 나눠줘서 늘 균형을 맞추려는 게 언더독 있다. 이펙트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과시를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지금 너무 세. 국민의힘의 권력을 좀 나눠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현지 기자 여기서 설명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이해찬 고문은 200석 뭐 180석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이해찬 전 대표의 그런 발언, 뭐 이탄 의원의 200석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는 굉장히 좀 정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언행에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지도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 보고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보고서가 유출된 다음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게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으로만 돌린 거라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입장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이런 선거 전략을 오래 담당했던 좀 사람에게 물어보니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예요. 네. 그래서 후보보다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과의 그 연동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당으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과 실제 총선 결과가 연동돼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아서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대결 구도일 수도 있다. 끝으로 박순봉 기자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 상황,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또 주목되는 상황.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장은 언제 등장하냐,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렵고,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표직을 유지하고 울산에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은 대표직을 포기하고 그 울산을 유지하고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먼저 보고 나서 당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제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의도 정치권입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